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랑스 전역 중에서 독일의 프랑스 침공 계획, 만슈타인 계획까지 우리가 알아봤죠. 오늘은 이런 침공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이 어떻게 프랑스를 점령했는지 작전 경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작전 경과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독일군의 작전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하고 작전 경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최초 공격 계획을 우리가 황색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B 집단군, 가운데 A 집단군, 아래쪽에 C 집단군이 있죠. X표가 5개 되어 있는 건 집단군 표시입니다. 자, 독일의 최초 프랑스 공격 계획은 제일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B 집단군이 주공, 그리고 AC가 집단군이 조공으로 해서 원래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B 집단군이 프랑스 북부에 있는 벨기에 리에즈 지방 북방을 저지대를 공격을 해서 프랑스에 배후를 친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역자 모양의 프랑스가 견고하게 철옹성으로 믿고 있던 마지노선입니다. 이 마지노선을 C 집단군이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A 집단군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아르덴느 삼림지역인데요. 이 아르덴느 삼림지역은 연합국이 생각하기에, 프랑스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저 아르덴느 삼림지역은 워낙 지세가 험하고 울창하기 때문에 감히 독일군이 저쪽으로 주공을 투입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프랑스는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는 이 당시에 방어 사상에 빠져 있어서 오른쪽 아래쪽에 기역자 모양의 분홍색 지역에 강력한 마지노선이라는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견고한 요소였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마지노가 국방상으로 있을 때 완성을 했던 이 마지노 방어선이죠. 자, 이 마지노 방어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을 때 독일군들은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죠. 그래서 최초의 플랜 옐로라는 황색 계획을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립을 합니다. 북쪽에 벨기에 리에즈 북방으로 주공이 B 집단군이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아르덴느 숲 중앙 쪽으로는 A 집단군과 그리고 아래쪽 남쪽 지방에는 C 집단군이 조공으로 공격하는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독일 수뇌부들이 이러한 공격 계획을 최초에 수립했을 때 이 만슈타인이라는 이 장군이, 이 만슈타인은 당시에 A 집단군의 가운데 있는 집단군이죠. A 집단군의 참모장이었어요. 그래서 만슈타인은 이 계획에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자, 지금 기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A 집단군 가운데에 있는 자기 집단군이죠. 여기 A 집단군의 참모장이었으니까 A 집단군이 프랑스의 허를 찔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던 아르덴느 숲을 전차 부대로 신속하게 돌진하고 공격해서 돌파구를 확장해서 일거에 프랑스를 점령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만슈타인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기습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되면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양쪽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북프랑스와 벨기에 주둔 연합군의 보급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 세 가지 이유로 만슈타인은 계획을 수정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수뇌부는 이 만슈타인의 계획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완전히 일축하고 무시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만슈타인은 드디어 기회를 잡습니다. 히틀러가 부대를 방문했을 때 자기의 계획을 히틀러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자, 히틀러는 사실은 최초의 황색 계획, 최초 계획에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황색 계획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슐펜식 기동에 불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합국 측이 뻔히 독일군의 작전 계획을 예측하고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히틀러 내심 장군들의 최초 계획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오던 중에 이 만슈타인이 울창한 아르덴느 숲으로 전격전으로 대기갑 부대를 돌진시켜서 돌파구를 확장해서 순식간에 프랑스의 방어선을 뚫고 파리로 진격을 해서 결국 프랑스군을 완전히 섬멸한다는 이 계획을 듣고 매우 만족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만슈타인 계획을 승인을 하게 되고, 이 만슈타인 계획으로 드디어 독일군은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만슈타인 계획을 요약하면요, 가운데 있는 A 집단군이 분홍색으로 칠한 이 아르덴느 숲으로 주공으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B 집단군은 벨기에 북방을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C 집단군은 아래쪽에 있는 프랑스의 방어진지, 견고한 방어진지, 철옹성이라고 믿고 있는 마지노선을 고착 견제하는 이런 기동 계획을 가지고, 작전 계획을 가지고 드디어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작전 경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1940년 이 작전은 두 단계로 실시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단계는 일단은 주공부대가 아르덴느로 진격을 해서 1단계는 이 프랑스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1단계 작전이고요. 방어선을 돌파하게 되면 주공인 A 집단군이 남서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아래쪽에 있는 C 집단군과 협조된 공격으로 완전히 프랑스군을 섬멸하는 것이 이제 2단계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전 경과를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자면요. 우선 1단계 작전 한번 살펴봅시다. 1940년 5월 10일 이 자정부터 새벽까지 독일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대해서 무차별 폭격을 가한 후에 일출 무렵이 되자 지상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통 작전을 할 때는 먼저 주공이 공격을 하기 전에 조공이 여건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군 활약과 또 조공 부대로 해서 우선 주공의 투입 여건을 보장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먼저 북쪽에 있는 A 집단군 조공 부대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군에 의해서 공군 폭격기가, 독일 폭격기들이 대거 동원이 되어서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한 후에 A 집단군이 조공으로서 주공의 공격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폭격과 함께 지상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낙하산 부대, 독일의 낙하산 부대가 로테르담,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 쪽이죠. 이 로테르담과 헤이그 부근에 투하가 되어서 이 바알 강과 마스 강상의 주요 교량을 비롯한 이 교통의 요지들을 장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세부적인 지명과 부대 규모나 병력의 규모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전을 진행하는 어떤 전체적인 컨셉이 중요하죠.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의 낙하산 부대가 북쪽 네덜란드에 상륙을 해서 주요한 시설과 교통시설과 교통의 요지들을 장악을 합니다. 자, 네덜란드에 침공한 이 쿠에흘러 장군의 제18군은요, 3개 종대로 나뉘어서 그로닝겐과 우트레후트 및 이 브레다 방면으로 맹진격을 개시함으로써 당일날 네덜란드의 제2, 1, 2 방어선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매우 신속한 공격이었죠. 그 다음날 프랑스의 제7군은 이 독일 공군의 치열한 공중공격을 무릅쓰고 네덜란드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브레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틀이 못 가서 이 지원한 프랑스 군들은 완전히 격퇴를 당하게 되고요. 네덜란드군의 최후 방어선인 이 네덜란드 요새 지역으로 완전히 몰리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빌헬미나 여왕과 네덜란드 정부는 빈켈만 장군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영국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이 네덜란드의 붕괴는 이제 시간 문제였죠. 자, 14일이 되자 5월 10일 날 공격을 했죠. 14일이 되자 불과 4일 만이죠. 북독일군은 만약 저항이 계속된다면 이 로테르담과
우트레후트를 폭격으로 썰어버리겠다고 경고를 한 다음에 이 독일군의 위력을 과시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로테르담의 상업지역을 맹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공군의 폭격으로 적어도 3만의 네덜란드 시민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나흘 만에 14일 오후에 네덜란드군은 항복을 하고 맙니다. 자, 한편 그 밑에 벨기에로 침공한 독일의 라이헤나우 장군의 제6군 역시 육군입니다. 6 집단 육군입니다. 육해공군의 육군이 아니고 제6군입니다. 5, 6 할 때 육군입니다. 이 제6군 역시 이 허다한 이 수중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부대의 요충지 선점에 힘입어서 진격을 했죠. 그래서 이 육군이 진격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에로 지역과 장애물 지역은 이 낙하산 부대와 공수를 해서 사전 지역을 중요 지역을 선점한 다음에 이제 지상군이 투입이 된 것이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작전입니다. 지상군이 진격하면 중요한 지점은 공수부대가 투입해서 그 지점을 선점을 해서 지상군이 적의 저항 없이 진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전의 개념이죠. 아주 전형적인 작전 방법입니다. 특히 11일에 실시된 가장 극적인 작전은 단일 지역으로서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되었던 에마벨 요새에 대한 공정작전이었어. 이 공정작전이라는 것은 특수부대의 즉 공수부대, 낙하산 부대에 의한 작전을 공정작전이라고 합니다. 자, 약 80명의 동일군 이 특수부대원들, 우리로 치면 공수여단입니다. 이 공수여단의 공정부대원들이 이 요새에 기습 낙하를 해서 이제 상당한 1200여 명의 이 벨기에의 수비대를 항복을 시켜버리죠. 자, 이런 공정작전으로 말미암아서 강력한 알베르 운하선, 자, 벨기에의 강력한 방어전지가 알베르 운하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 강력한 알베르 운하선은 일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벨기에군은 디일선으로 철수를 해서 그곳에서 영국, 프랑스군과 함께 합세를 했습니다. 결국은 벨기에의 최고의 방어 거점이었던 이 알베르 운하선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의미죠. 자, 독일군은 불과 3일 만에 이 연합군을 디일선까지 격퇴를 시켰고요. 16일 아침까지 남으로 북방 돌파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벨기에의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나흘 만에 네덜란드를 완전히 항복을 시키고 이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북부 벨기에를 또 돌파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제6군의 공격이, 독일 육군의 공격이 워낙 맹렬했기 때문에 연합군은 독일군의 주공이 애당초 예상했던 대로 북쪽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지금 만슈타인 계획에 의하면 가운데 있는 A 집단군이 주공이죠. 그런데 개전 초기에 조공인 B 집단군이 북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싸우다 보니까 연합군은 자기들 예상대로 북쪽 지방이 주공으로 이제 오판을 하고 만 것이죠. 자, 그러는 동안에 주공을 담당한 가운데 있던 독일의 A 집단군은 이 클라이스트 장군의 기갑 집단을 선두로 해서 아르덴느 지역을 신속히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연합군 꿈에도 이 독일 기갑 부대들이 아르덴느의 울창한 산림으로 공격하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A 집단군은 유유히 아르덴느 울창한 산림지대로 대거 기갑 부대를 선두로 해서 아르덴느 산림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선두를 담당했던 이 독일의 영웅 구드리안 장군의 이 기갑 군단은 프랑스 기병대의 강력한 저항을 물리치면서 5월 13일 메저강에 도달했고요. 세당 부근에서 즉시 이 도하를 감행을 했습니다. 세당강을 건넜죠. 프랑스군은 독일군이 비록 메저강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후속 부대의 도착과 도하 준비를 위해서 최소한 5, 6일은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동안에 충분히 이 방어 진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데리안 장군은 독일 기갑부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전격전의 기초 이론을 마련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 강의에서 독일의 구다리안이 독일 기갑부대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독일 전격전의 기초를 마련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을 한 바 있죠. 이때의 이 구데리안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데리안 장군은 급강화 폭격기와 전차와 자주포의 지원을 받아서 이 적 진지에서 부교를 가설을 하고 야간을 틈타서 도하를 강행합니다. 보통 우리 야간에 강을 건너지는 않습니다. 야간에는 방어 진지에서 야간에 대안에서 맞은편에서 방어하고 있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 야간에 기갑부대나 지상군 부대가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과감하게 야간에 구데리아는 도하를 강행해서 14일 새벽까지 이 구데리아의 전 기갑 군단이 도하를 완료를 해버립니다. 자, 구데리아는 이와 같은 결단은 이 기습에 있어서 시기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례라고 아니할 수가 없죠. 기습은 시간을 놓치면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보다 북쪽에서는 또 하나의 기갑군단인 이 라인하르트 장군의 부대가 몽테메르와 메찌에르 부근에서 하루 늦은 15일에 메즈강을 도하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 메즈강을 최초로 도하한 영광은 이들 두 개의 기갑군단이 아니라 제4군에 속해 있었던 롬멜 장군의 제7기갑 사단이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롬멜의 부대는 이미 13일 저녁 무렵에 디낭 부근에서 도하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구데리안이나 또 롬멜 또는 라인하르트 장군 같은 이런 아주 유능한 독일의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격전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자, 여하튼 이 주공인 A집단군, 가운데서 공격한 A집단군은 프랑스 제2군과 제9군 사이 약 50마일 넓이의 간격을 형성함으로써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돌파에 성공함으로 해서 연합군의 방어 계획이었던 D 계획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았죠. 일단 메즈강을 도하한 후에 해안으로 향한 이 독일군 기갑부대의 진격은 참으로 경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18일에 10일에 공격했으니까 불과 일주일 만이죠. 18일에 세당으로부터 이 해안까지의 중간 지점인 생깐땅을 통과해서 솜강의 열한 페론너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아미행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20일에는 이 아베빌이 함락이 되고 또 21일에는 불로뉴가 독일군 공격하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영국 원정군의 병참선은 완전히 차단이 되어 버리고요. 프랑스도 역시 남북으로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대가 돌파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취약점을 노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룩셈부르크의 동쪽 국경을 출발해서 해안에 도달하기까지 약 11일간에 걸쳐 이 진격작전에서 독일군은 총 240마일 이상을 진격한 셈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의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이 드라이브와 같은 그런 양상이었죠. 차를 타고 우리가 질주하는 이 드라이버와 같은 그런 아주 빠른 속도로 공격을 했던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기간 중에 프랑스군의 유일한 반격작전은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라옹 근방에서 전개되었는데요. 자, 이는 드골 장군이 이끄는 신편 제4기갑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자, 이 두 차례의 프랑스의 반격작전은 모두 국지적인 성공을 거두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지적인 말은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고 독일군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지만 제9군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협조가 불가했을 뿐 아니라 독일 공군의 치열한 폭격으로 더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죠. 자, 초기 전투에서 프랑스는 유일하게 드골 장군만이
제대로 싸웠고 나머지는 완전히 초기에 독일군의 이 전격전에 무력화되어 버린 것이죠. 자, 한편 19일 날 저녁에 이 가물랭 장군 후임으로 임명된 웨이강 장군, 프랑스 장군이죠. 총사령관이죠. 이 웨이강 장군은 즉시 이 북방군과 연결 작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계획을 착수하게 됩니다. 자, 이 가물랭은 이 방법만이 연합군을 절망의 구름텅이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플랑데르 지역에 있는, 즉 벨기에 지역에 있는 플랑데르 북부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북부에 있는 영국군과 프랑스 제1군은 너무도 가혹한 격전을 치렀기 때문에 반격을 취해서 남쪽으로 빠져나올 여력이 없었어요. 송감 남쪽의 프랑스군 역시 23일 이후에 독일군에 의해서 북진이 저지당해 버렸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이 고터 경은 영국의 장군이죠. 영국 육군성의 지시에 따라서 영국군을 해안 쪽으로 철수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사태는 웨이강 장군으로 하여금 그 연결 작전을 계획을 했다고 그러죠. 이 웨이강 장군의 연결 작전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실패의 책임을 영국군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실을 아울러 완전히 남겨두게 돼 버린 것이죠. 자, 이동안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싸우는 동안에 독일군은 깔레와 북종의 오서 땅마저 점령을 해버리고요. 북부 전선 연합군의 퇴로는 이제 덩게르크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에 보면 덩게르크 한번 찾아볼까요? 저기 제일 왼쪽 위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덩커크라고 써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저 지역 건너편이 영국입니다. 덩커크 바로 앞쪽은 이제 영불 해협이죠. 저 덩커크에 완전히 연합군들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이 저쪽까지 해안 쪽으로 밀려가지고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덩커크에서 독일군이 일거의 폭격이나 지상군을 투입해서 도간에 든 쥐를, 항아리에 든 쥐를 완전히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독일은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연합군의 퇴로는 유일하게 이 덩커크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연합군은 이 덩커크에서 완전히 사지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는 더욱 악화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이 악정고투하면서 사력을 다해 버텨왔던 이 레오폴드 국왕 휘하의 벨기에군이 28일에 항복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우리 네덜란드 항복했죠. 이어서 또 이제 벨기에마저 완전히 항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군밖에 남지 않았죠. 자, 벨기에군의 항복으로 말미암아서 영국군과 이 프랑스 제1군의 좌익인 이제르강 방면이 붕괴가 되어버렸고요. 마침내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덩케르크에서 고립되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고트경은 이 영국 정부로부터 이제 그가 당면한 유일한 과제는 가능한 한 최대한 휘하의 병력을 영국 본토로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덩게르크로부터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이 다이나모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2차 세계대전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잊지 못할 전사가 바로 이 덩게르크 철수작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덩게르크 철수작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영국군이 연합군의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만, 현재까지 이 덩게르크까지 일거의 도간에 든 쥐의 형상으로 연합군이 몰리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어떤 작전 결과였죠. 자, 이 덩게르크에서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나중에 덩게르크 철수작전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합군은 이제 다이나모 작전, 즉 덩게르크 철수작전을 펴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당시로서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절망적이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작전 경과를 들어보면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형상이죠. 왜냐하면 이 철수 부대들이 덩케르크 지역으로 속속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별다른 어떤 방어진지나 음호물이나 또 은폐 시설마저 없는 이 좁은 해안지대에 수십만의 병력이 밀집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자, 이러한 현상은 극도의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독일 공군에 의한 맹렬한 폭격과 더불어서 포위망은 시시각각 좁혀 들어와서 그 안에 덩케르크에 갇힌 연합군들은 음항에 갇힌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죠. 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무렵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음항을 막 건져 올리기 직전에 이 순간에 이 선장은 어부들로 하여금 일체의 동작을 중지시켜버린 것이죠. 즉 5월 24일 전 지상군의 진격을 중지시키는 히틀러의 불가사의한 명령이 돌연 하달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한 존재고 불가사의한 일이고요. 나중에 몇 가지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덩케르크에서 연합군이 완전히 섬멸되기 일보 직전에 히틀러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어처구니 없는 공격 중지 명령이 내려짐으로써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는데요. 자, 다시 말해서 5월 24일 이 히틀러의 지상군 진격 중지 명령이 하달됨에 따라서 이로부터 3일간 독일군은 이 덩케르크 전방 10마일 지점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그렇게 번개와 같이 기습적으로 전격전을 수행했던 독일 기갑부대들과 지상군 부대와 또 공군 폭격기들이 갑자기 일거에 작전 중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연합군은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요. 완전한 파멸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히틀러는 독일군의 진격을 중지시켰을까요? 자, 이 의문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대략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추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늪지가 많은 이 지역에 기갑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효과가 적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배후의 2단계 작전, 아까 1단계 작전은 전선을 돌파하는 것이고 2단계 작전은 프랑스 배후를 치는 거라고 그랬죠. 자, 배후의 2단계 작전, 즉 1단계 작전 완료 후에 2단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갑 부대를 확보하고 재편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히틀러가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군만으로도 연합군의 철수 작전을, 즉 덩케르크에서 영국 본토로 철수하는 이 다이나모 작전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고 이 당시에 독일 공군 사령관이었던 괴링 장군이 히틀러에게 혼장담한 것이 바로 히틀러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상군의 이 공격이 멈춘 기간 중 이 공군만이 더욱 치열한 공격을 전개했던 사실은 이러한 추론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승리의 영광이 또 육군에게만 독점되는 것을 막고 자기 휘하, 즉 괴링 휘하의 공군에게도 행운의 기회를 나눠주기 위해서 괴링이 그와 같은 탄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히틀러가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자신이 영국을 경멸시킬 의도가 없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자, 일찍이 히틀러는 영국과 가톨릭 교회는
세계의 평화와 세력 균형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존재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영국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음으로써 휴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추측은 히틀러가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협상을 제기했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 전역이 끝난 후에 즉시 영국에 화평을 제의한 점, 부총통 헤스가 히틀러의 밀림을 받고 당시 단신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평화교섭을 기도했다는 점, 또한 독일군은 영국 침공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히틀러의 이 변칙적인 명령 덕분에 연합군의 다이나모 작전, 덩케르크에서 부대들을 영국 본토로 철수시키는 작전이죠. 이 다이나모 작전은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이 철수 작전에 동원된 선박은 이 해군 구축함으로부터 어선, 그리고 유람선, 요트, 전마선, 구명보트 등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으로 총동원을 했죠. 그 숫자는 약 848척에 달했습니다. 자, 이들은 독일 공군과 장거리 화포의 이 포염 속에서도 문자 그대로 군인들을 물에서 건져 올리는 작업에 착수를 했었죠. 이렇게 해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에 걸친 이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서 영국군은 약 22만 4천여 명, 그리고 프랑스군과 벨기에 군은 11만 3,641명 해서 총 33만 8,226명이 병력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연합군은 모든 중장비와 이 보급품을 대륙에 방치한 채 몸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영국 본토는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덩케르크가 함락된 당일인 6월 5일 독일군은 제1단계 작전을 완료하고 제2단계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자, 2단계 작전은 이제 파리를 점령하는 것이죠. 전선을 돌파했으니 중심 깊게 공격해서 이제 파리를 함락시키고 프랑스를 완전히 섬멸하는 게 2단계 작전이라고 했죠. 자, 이제 2단계 작전에서 제1단계 작전에 의해서 병력의 거의 절반을 상실한 이 단신불수가 된 프랑스를 쓰러뜨리기 위한 게 바로 이 2단계 작전입니다. 애당초에 강력한 마지노 요새선 배후에서의 방어작전을 기대했던 프랑스군은 이제 마지노선의 좌단 왼쪽으로부터 영국 해협에 이르는 광대한 무방비 지역에서 이 야지전투를 강요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예측했던 이 마지노선으로 독일군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빗나간 생각이었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소수의 시집단군이 고착 견제를 하고 북쪽에서 허를 찌름으로써 1단계 작전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마지노선에서 주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영국 해협에 이르는 이 아주 넓은 광활한 지역, 즉 방어 변지가 경과하지 못한 허술한 방어진지 거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이런 이 무방비 지역에서 독일군과 싸워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조공부대인 보크 장군, 즉 북쪽에 있는 독일군 B집단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B집단군이 솜하구와 아미엥 부근에서 도하 공격을 개시한 지 나흘 후 6월 9일에 주공부대인 가운데 있던 A집단군은 파리 동방의 랭스 부근에서 구데리안의 기갑부대를 선두로 공세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 구데리안 장군의 활약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죠. 그래서 이 드디어 기갑사단을 이끌고 팡제사단이라고 그러죠. 팡제사단. 우리가 전격전의 기초이론을 우리가 학습했을 때 구데리안이 이 기갑사단
또는 기갑 군단을 독립부대로서 집중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독일의 편제에 반영된 것이 바로 독일의 기계화 부대와 기갑 사단이죠. 팡제 부대라고 합니다. 팡제 사단이라고 그러죠. 이 팡제 사단을 이끌고 구데리안 장군이 드디어 파리 동방 랭스 부근에서 선두에 서서 구데리안이 드디어 파리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리고 12일에는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 돌파에 성공을 함으로써 이후에 대추격전을 감행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선을 돌파하고 종신 깊이 기갑부대가 공격을 해서 돌파구를 확장해가지고 전과 확대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과 확대라고 그러고요. 전과 확대를 통해서 적 부대의 방어 진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는 적이 결국은 방어선을 이탈해서 후퇴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적을 쫓아가는 단계가 추격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 작전을 진행하는 단계는 전선을 돌파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전과를 확대하는 단계, 이어서 추격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완전히 부대는 선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구데리안 장군은 이제 추격 단계까지 하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6월 10일 이탈리아가 대불 선전포고와 동시에 이탈리아가 이제 프랑스를 맞서 싸우는 이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1차 대전에서는 이탈리아가 연합군 측에서 싸웠지만 2차 대전에서는 독일군 편에서 싸우게 되었죠. 이때부터 이탈리아가 독일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동시에 이 프랑스 국경지대에서 이탈리아군이 이제 공격을 개시해 오니까 프랑스군은 완전히 지리멸렬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6월 14일 파리가 무혈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손쓸 틈도 없이 파리가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히틀러가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파리에 입성해서 파리를 점령한 이런 필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이게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전투가 끝난 이후의 장면이겠죠. 자, 15일이 되자 독일군이 프랑스 전역을 석권하는 것이 명백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레이노 수상은 보르도에 피난해 있던 정부를 북아프리카로 철수시켜서 전쟁을 계속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영국의 처칠은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이 영불 양국의 결속을 제안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이었죠. 내각의 대부분은 빼땡의 주창하에 독일에 대하여 휴전을 요구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구데리안 장군의 부대들은 6월 17일에 스위스 국경에 도달해서 프랑스군을 동서로 양분을 해버리고 마지노 요새 안에 50만에 달하는 프랑스군을 가두고 맙니다. 즉 아르덴느 숲 가운데로 돌진을 해서 2단계 작전에서는 남서로 진격을 해서 결국은 스위스 방향으로 진격을 해서 아래쪽 남부에서 마지노선에서 방어하고 있던 프랑스군을 도간에 던지처럼 가둬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이제 동서로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리죠. 그리고 또한 1단계 작전 기간 중에 마지노 요새 정면에서 견제 공격을 취하고 있었던 C집단군이 있었죠. 남쪽에서. C집단군의 레퍼 장군의 지휘하였던 이 C집단군도 전면 공격을 개시해서 14일에는 이 자르브리켄에서 그리고 16일에는 이 콜마르에서 마지노선을 완전히 돌파를 해버립니다. 마침내 이 레이노의 사태에 뒤이어서 레이노는 당시에 프랑스의 수상이죠. 아까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레이노 수상이 사퇴를 하고 이제 빼땡 장군이 수상이 됩니다. 그래서 21일에 응찌케르 장군을 수석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서 독일군과 협상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독일군에 항복을 하거나 또 협상을 잘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죠.
프랑스로서는 더 할 수 없이 치욕스럽고 이 뼈아픈 사실은 1918년 11월에 포시 장군이 독일의 항복 사절을 접견했던 바로 그 꽁비뉴 숲속의 열차 안에서 히틀러가 프랑스의 대표단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을 하고 바로 이 포시 장군이 당시에 연합군 산악관에 했던 이 포시 장군이 독일의 항복 사절을 접견을 했던 것이 바로 그 꽁비뉴 숲속이었죠. 그래서 이 히틀러는 이제 그때의 치욕을 되갚기 위해서 그 꽁비뉴 그 1차 대전에서 항복했던 그 숲속 열차 안에서 히틀러가 프랑스의 이 대표단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히틀러는 뭐 몇 마디 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자, 영광된 전승의 자리에서 과거의 성자, 즉 독일이죠. 프랑스군이죠. 과거의 1차 세계대전에서의 성자는 치욕스러운 순간을 2차 대전에서 맞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에서는 영원한 성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죠. 자, 휴전 조약은 22일에 조인이 되었고요. 25일 0시 35분을 기해서 모든 전투 행위가 종식이 되었습니다. 46일간에 걸친 전투에서 독일군은 전사 27,000명, 실종 18,000명을 포함해서 약 15만 6천여 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고요. 영국군은 6만 8천, 프랑스는 전사 및 실종이 12만 3,600명, 포로 20만의 손실을 당했습니다. 자, 돌이켜보자면요. 독일은 공군을 제외하고 병력이나 장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결코 우세했다고만 볼 수도 없는 이 독일군이 이와 같은 경이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기습 달성을 가능하게 한 우수한 작전 계획과 만슈타인 작전 계획이죠. 그리고 전격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잘 편성되고 장비화된 이 공격부대의 보유, 황제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갑사단과 독일 기계화 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데리안이나 라인트슈텐트나 또는 롬멜과 같은 이런 유능한 지휘관의 과감하고도 효과적인 어떤 리더십, 전장 리더십이죠. 작전 수행 능력, 이런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연합군은 경제 봉쇄와 이 마지노선에 대한 과신 때문에 방어 사상에 완전히 젖으셨죠. 이 능동적인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패배의 선잔을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한편 프랑스 전역을 통해서 특기할 만한 조리상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차의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이 교훈이죠. 자, 연합군은 전차의 숫자에 있어서 오히려 약간 독일군보다 우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를 보병의 보조물로만 인식을 한 나머지 이 전차를 분산 운용했어요. 집중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의 원칙에서 이 집중 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투력을 분산하면 결코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게 전쟁의 원칙이죠. 그게 바로 집중의 원칙입니다. 병력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적의 약한 부분에 강력하게 부대를 집중해서 기습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전쟁의 원칙이었죠. 그런데 연합군은 이 전차가 적지 않은 전차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 운용하지 못하고 분산 운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전차의 위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경향은 프랑스군이 특히 심했어요. 반면에 독일군은 전차를 사단급 내지 군단급 대규모의 독립부대로 집중 운용함으로써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였던 것입니다. 판제사단이죠. 전차 자체의 성능을 비교해 본다면 독일군의 전차는 속도 면에서는 특히 우세했을 뿐이고
연합군 전차는 대부분이 보병의 지원 무기로서 생산된 관계로 화력과 장갑면에서는 우세했지만 속도나 순항 거리는 매우 독일군에 비해서 뒤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교류상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는 공수부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군은 늪지와 하천이 많은 네덜란드 지역을 공격함에 있어서 낙하산 부대로 하여금 주요 교량이나 비행장 등 요충지를 기습적으로 선점을 함으로써 대규모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수부대 운용 사례를 잘 보여주었죠. 오늘날 우리 특전사 이하의 공수부대들의 작전이 바로 이런 작전들입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적의 주요한 어떤 요충지나 지휘 통제 시설이나 또는 교통의 요지나 지휘 통제 통신 시설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또 화력을 유도해서 파괴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적진 깊숙이 낙하산으로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특전사의 임무죠. 바로 이 공수부대, 특전사, 공수여단, 공수부대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공정사단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부대들을 잘 운용한 것이죠. 독일군은 이런 특수부대 운용을 아주 우수하게 운용을 했고요. 에벤 에마일 요새를 또 기습 점령한 예는 특히 이 공정부대의 가치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포병 운용에 관한 것인데요. 독일군은 신속히 전진하는 기괴화 부대를 포병이 즉시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자, 그러니까 보병의 기갑 부대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포병이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포병과 공격 부대의 속도가 맞지 않으면 포병이 뒤처지게 되면 화력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화력과 기동이 늘 근거리에서 후속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독일의 전차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포병이 후속하면서 화력 지원을 못하게 되니까 독일은 이때 급강하 폭격기 등 이 전술 항공기로 이를 대체해서 화력의 지원이 중단이 생기지 않도록 했죠. 자, 우리가 전격전의 이론을 설명할 때 급강하 폭격기 스투트가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바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인 분석을 할 때 후티어 전술이 전술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이 포병이 보병부대의 빠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서 결국은 전선을 돌파는 했지만 정고 확대와 추격까지 이어지지 못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은 이 포병과 기동 속도가 늦어서 그렇다는 것이 분석이 되었죠. 그 이후로 독일군의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병을 기계화시키고 또 포병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군의 전술 항공기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화력을 지원하는 이런 개념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전격전이 탄생한 것이죠. 자, 그래서 독일은 이 포병이 적시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자 급강하 폭격기 등 전술 항공기로 대체시킨 예가 많았는데 그 결과로 포병 지원을 물론 나중에 과소평가하게 되었고 이 이후에 포병의 확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는 했지만 당시에 이 급강하 폭격기를 대처시킨 것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성공에 자만한 독일군은 후일 포병을 경시하는 그런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로 말미암아서 이 대전의 세계대전의 중반기 이후 독일은 편제상 포병 화력이 우수한 소련군이나 미군과 전투를 했을 때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었죠. 자, 네 번째는 독일 공군 운용에 관한 것인데요. 자, 이는 영국 전투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이 독일은 이 급강하 폭격기를 전술항공, 이 전술항공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보병부대, 지상부대, 기갑부대, 기계화 부대들을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술항공의 임무는. 그러나 원래의 공군의 임무는 전략공군의 임무가 더 중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상군 부대를 지원하는 전술항공 임무는 보조적인 임무이고 제공권을 장악함으로 해서
전쟁의 전반적인 그 승리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이 공군의 원래의 전략 공군의 임무죠. 그래서 현대 공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공권 장악을 통해서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이런 전략 공군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은 이 공군을 전략 공군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전술 공군으로 운영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독일 공군이 결국 공군 운용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물론 전격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독일 공군이 전술 항공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경이적인 어떤 승리를 거둔 것이지만 후일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나중에 또 반전이 일어나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해서 연합군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또 한 번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나중 후반부에 들어가면 결국은 독일이 이러한 전술 항공에 집착한 이 독일이 결국은 전략 공군의 중요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후일 패전의 한 요인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영국 본토 공격에 대한 어떤 전사를 우리가 논의할 때 그때 자세하게 독일 공군 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부 전선에 있어서 이 성패의 원인을 한마디로 간추려 본다면 결국 양군 간의 차이는 수량과 질의 문제라기보다는 현대전의 수행 방식에 대한 개념의 차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